자, 2주차 세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유역의 물수지 관련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역의 물수지와 관련된 용어부터 이야기를 할 건데요. 대부분 이 산림수문학 연구에서는 유역의 물수지에서 무조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역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계곡이라든가 큰 강의 유역에서 강수량과 증발량 자료를 얻고요. 계류나 지하로 흐르는 물의 양을 계산하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역조사, 지역의 설계, 토지 이용, 수문자료 조사, 시험지 설정 같은 것들이 다 유역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물수지의 연구는 물의 공급 증대, 침식과 홍수를 경감하고 양분의 유출과 공해를 조절하고요. 자연경관의 보전, 물에너지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이런 유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 그 경계선을 이렇게 이제 분수계라고 얘기를 해요. 지표면에 분수계가 있고요. 네, 이렇게 지표면에 분수계가 존재를 하고요. 지중수가 이동하는 분수계가 존재를 합니다. 그쵸? 땅속의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네. 분명히 경사가 지표면 경사랑 똑같이 물이 흐른다? 가정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흐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중수 분수계도 존재를 하게 되고요. 지표수 분수계가 있고요. 이 분수계 안에서 물이 모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한 점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유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마 뒤에서 다시 유역의 이제 지형 조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제 이런 유역 안에서도 또 이렇게 작은 분수계를 만들어서 작은 소유역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겠죠. 또 여기도 하나 만들어질 테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집니다. 나눠집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는 증발산, 이제 유역 내에서의 증발산으로 계산을 할 테고요. 유역으로 떨어지는 강수를 계산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소계류를 시작하는 이런 수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이 계류, 주계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계류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주계류를 기준으로 주변에 잔가지처럼 뻗어 있는 작은 계류들을 우리가 이제 지류라고 이야기를 하죠. 땅 속에는 이제 물이 침투해서 흘러가는 풍화층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하천, 침투수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기반암 위로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중간에 이렇게 누설되는 곳들도 있어요. 기반암에 이제 뭐랄까 단층이죠. 여기 이제 펄트라고 그랬는데요. 단층대가 존재를 해서 이 단층대 사이로 물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곳으로 물이.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열심히 했는데 물이 안 맞아요. 물수지가 아무리 해도 안 맞는다. 예. 단기 물수지가 안 맞는 거죠. 이렇게 안 맞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누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상수도 사업소에서 정수장에서 물이 여러분들 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아파트면 해볼까요? 옥상에 이제 물탱크, 커다란 물탱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늘 공급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공급되는 양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양을 따지는데 안 맞아요. 그럼 어디선가 수돗물이 새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누수 탐지할 때 활용하는 형태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간에 구멍이 크게 나갖고 물이 콸콸콸콸 새 나와서 뭐 상수 파이프가 파열이 돼갖고 상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뉴스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죠. 뭐 복구를 했다 이런 뉴스들 나옵니다. 이렇게 파열되는 거는 바깥으로 확연히 드러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바다가 만들어지고 막 이러니까. 근데 조금씩 새는 건 어떻게 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정수장에서 나가는 물의 양을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미터기를 달아서 얼마가 나가는지 계산을 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모든 집에 가정의 수도는 다 계량기가 달려 있죠. 이 계량기로 또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 아웃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죠. 그럼 그 사이에 빈 만큼이 바로 어디론가 새는 물이죠. 그럼 이제 어느 쪽에서 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죠. 어느 관로에 연결된 수도 계량기 값이 오차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쪽 관로를 탐사를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유역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네, 수문학 끝까지 아마 유역 얘기를 할 거예요. 베이진, 워터쉐드, 캐치먼트 이런 세 가지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첫 주차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죠? 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면적에 대한 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어느 강이 빗물이나 눈 등의 강수를 모으고 있는 범위,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계를 분수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되겠죠. 능선을 대부분 기준으로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물이 모여듭니다. 이쪽으로 다 모이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유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모식도로 그린 게 오른쪽 그림 같이 됩니다. 그래서 푸른색의 나무처럼 생겼죠. 그죠? 우리 가지처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수도 나누게 될 거예요. 는 뒤에서 다음 주쯤 되나요? 뭐 하여튼 뒤로 가면 뒤에서 다시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라인에 있는 물, 이 빨간 점선 안에 있는 물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이 유출구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역이라고 되고요. 이 안에서 또 작은 유역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이렇게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도 또 끊어지고요. 이렇게도 끊어지고요. 이렇게 세 개씩 만들어지 아주 작은 유역 단위로 이제 분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기하고 이제 관련된 간단한 용어들 몇 개 정리하고 갈게요. 자, 앞으로 이제 나올 내용들인데요. 증발입니다. 우리가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증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숨은 순환 과정에서 공간적으로 면적 평균된 수증기의 수직 방향, 연직 방향 이동이다. 수증기의 연직 방향 이동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다음에 기온, 수온, 풍속과 태양의 복사열이 증가하면 증발률이 증가한다. 대기 중에 수증기 비율이 높아지면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거죠. 증발률이 감소한다. 왜? 더 이상 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네. 다음에 이제 증산입니다. 이건 식물에서 일어나는 거죠. 토양 내로 들어간 물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이동하는데 이중 뿌리를 통해 흡수되는 물이 잎의 뒷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기체 상태로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작용을 우리가 이제 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증발 따로 증산 따로 계산하기가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발산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증발 과정과 증산 과정을 합해서 가리키는 용어고요. 아마 나중에 뒷 챕터에서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넓은 의미로는 지구 표면으로부터 대기 중으로 이동하는 수증기를 다 합쳐서 우리가 증발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뭉뚱그려서 계산을 합니다. 증발 과정과 증산 과정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네, 호수에서의 증발은 되는데 지표면에서 증발을 계산할 수가 쉽지가 않아요. 왜? 지표면에는 그냥 지표면만 있는 게 아니라 식물도 있죠. 쉽게 해서 잔디밭 보면 어때요? 분명히 잔디로 다 덮인 것 같긴 하지만 사이사이에 토양들이 보입니다. 그럼 거기선 증발이 일어나는 거고요. 식물에서는 어때요? 증산이 일어나는 거죠. 잔디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힘들어서 다 뭉뚱그려서 증발산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침투입니다. 자, 하늘에서 내린 비가 토양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표면에 물이 토양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고요. 우리는 침투율, 토양의 함수량, 토성 견밀도, 유기질 함유량, 그다음에 투수성, 공급률과 같은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이 침투율은 좀 달라진다. 그다음에 토양 표면의 조건, 지형, 경사, 지표면의 조도도 침투율에 영향을 줍니다. 경사가 급한 곳은 침투되기 전에 이미 중력에 의해서 아래 사면으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래서 흘러내려가는 게 더 많을 거고요. 평평한 지역들이나 아니면 오목한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고 고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이제 흡수가 침투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겠죠. 투수성입니다. 물이 어떤 토양이나 암석층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흘러 들어가는지에 관해서 측정하는 이제 형태가 될 텐데요. 진흙, 암석 이런 것보다는 모래, 자갈, 균열된 암석이 훨씬 투수성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뭐 바닷가에 뭐 올여름에는 못 가셨겠지만 네, 안 가셨길 바랍니다. 자, 바다에 가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칠 때 모래 위로 물이 금방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버리죠. 이렇게 투수성이 좋은 겁니다. 근데 서해안 가면 어때요? 개펄에 물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나가기도 잘 빠지지도 않고 그렇죠.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토성에 따라서 토양의 굵기, 입자 알갱이 크기에 따라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공급률입니다. 토양이나 암석 내에 공기, 물을 함유할 수 있는 공간의 양을 우리가 공급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침루입니다. 침투는 지표면에서 물이 이제 지표하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토양 표면을 통해서 스며든 후에 침루는 계속 지하로 이동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토양에 침투한 후에 자 이렇게 지표면이 있는데 물이 여기를 뚫고 들어왔어요. 요 과정은 침투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물이 다시 중력 방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침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심층 침루 기저층으로 향해 있는 식물 뿌리대 밑에 토양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간 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존재하는 식물 뿌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루트 에어리어 아래쪽까지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동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심층 침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지하수 함양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침투, 침루, 심층 침류된 물이 지하수대로 유입되거나 지하수를 형성하게 되겠죠. 내려가다 보면 어딘가 이제 수면층이 있을 테고요. 그죠? 이렇게 수면층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이동한 물은 지하수위를 이제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지하수 함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유출입니다. discharge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강수, 용설수 또는 관계용수가 지표면 및 지표하를 통해서 흘러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평 방향의 이동이다. 거의 수평에 가까운 이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토양은 지표 수계로의 중요한 유출 경로고요. 지표류, 지표면 유출입니다. 중간류, 지하수류로 구분이 되고요. 지표류, 지표면에 저류가 채워지고 강수가 침투를 초과하면 자 무슨 얘기냐? 침투되는 속도보다 이제 흘러가는 속도가 이제 그 초과해서 내리면 물은 지표류를 형성해서 저류면을 따라 아래쪽으로 흐르거나 수로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과정이 됩니다. 특히 토양이 포화되었을 때겠죠. 자, 모래밭에 비가 온다 그러면 투수율이 굉장히 좋으니까 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보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점토로 된 공간에 경사면에 비가 온다. 침투되는 양보다 흘러가는 게 많죠.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 완전히 포화가 되어야지만 물이 지표면 이제 지표류가 흐르기 시작하겠지만 점토나 일반 토양 같은 경우는 투수율을 초과하는 그 물들이 다 지표면을 따라서 흐르게 된다. 전부 다 땅속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그렇다고 또 전부 다 지표면을 따라 흐르지도 않는다. 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또 침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표면을 흐르는 게 이렇게 지속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중간류입니다. 물이 침루 시 일부는 아래로 이동하기 어려운 토양층이나 암석층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같은 불투수층에 도달하면 이 층을 따라서 지하에서 측방으로 흐르는 측방 이동을 우리가 중간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류입니다. 지하수 흐름이죠. 지하의 일정한 유로를 따라서 포화 영역에 있는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물인데요. 물도 수면의 경사가 있죠. 호수에 여러분들 호수면이 수평면이 아니죠. 그죠? 분명히 한쪽은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네. 자, 다음 이제 에너지와 물수지의 관계입니다. 결국은 이런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에너지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네. 외부와 접촉이 없을 때 고립계에서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것으로 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법칙 중에 하나죠. 그죠? 에너지가 사라지는 적은 없습니다. 에너지는 존재합니다. 단지 다른 에너지로 바뀔 뿐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법칙에 따르면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 생성되거나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 보면 뭐 연금술사 얘기들도 나오고요. 연구기관이라는 거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시동을 걸어놓으면 전혀 꺼지지 않고 회전하는 그런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게 만들어지면은 진짜 좋은 거죠. 기름 한 방울 안 넣어도 되고요. 한 번만 시동 걸어놓으면 계속 돌아갈 테니까.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에너지를 뺐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퀴로 에너지를 쓰는데.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어때요? 폭발 에너지가, 그죠? 네, 폭발돼서 이제 상하 운동하는 에너지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죠. 이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바퀴에 연결이 되면 바퀴가 어떻게 돼요? 마찰이 된 바닥하고 노면하고 마찰이 돼서 마찰 에너지로 의해서 에너지가 소멸이 되면서 대가로 우리는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결국은 에너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경우죠. 천천히 당겨 올라서 높은 지역에서부터 쫙 중력 가속도를 받으면서 내려오죠. 가속도가 붙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들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총 같은 경우 볼까요? 화약의 화학 에너지에 의해서 총알의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총알을 발사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확장이 되고요. 이런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질량은 에너지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질량도. 기준 관성계에 따라 측정되는 값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관성계에서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불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의 연력학에서 이야기를 하면 연력학에 있어서 에너지 법칙은 연력학 제1법칙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연력학 제1법칙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연력학 법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그 다음에 연력학 제0법칙이 있습니다. 네. 원래 제0법칙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가장 먼저 발견된 게 제1법칙이고요. 그 다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2법칙이 발견이 됩니다. 정의를 못했을 뿐이에요. 영법칙이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정리가 이게 증명이 안 됐을 뿐이에요. 가장 늦게 증명된 게 영법칙입니다. 근데 문제는 1법칙과 2법칙을 포함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숫자를 하나씩 미루면 어떨까? 1법칙을 2로 밀고 2법칙을 3으로 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발견된 영법칙을 1법칙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미 네,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전 세계의 모든 책과 학자들이 1법칙, 2법칙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유일하게 0법칙이라는 만들어지는 형태들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현열하고 잡열입니다. 여러분들이 잡열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아마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도 이 얘기 합니다. 현열하고 잡열인데요. 현열과 잡열의 차이는 보이냐 보이지 않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현열 상태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고체에서 액체, 고체에서 기체, 액체에서 기체 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온도면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온이 변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면 물이 끓는데 물의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까? 자, 얼음을 만약에 우리가 그 냄비에다 넣고 끓인다. 그럼 얼음은 이제 0도죠. 0도 이하죠. 근데 0도까지 만들어지고요. 0도가 되면 물과 얼음이 공존합니다. 그럼 이때 물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냐? 올라가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얼음을 녹이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변하죠. 상태가 변하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이제 자멸이 관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냥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한 15도씨의 물을 붓고서 끓이기 시작하면 쭉 올라서 100도씨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때 온도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현열이다. 여기에 관련된 온도를 에너지를 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변화가 발생하는 온도의 변화는 없고요. 상태의 변화만 있는 거기에 필요한 열을 우리가 잡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잠재융해열, 잠재기화열, 잠재응축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잠재기화열 같은 경우 보면 물 1g이 증발하는데 필요한 열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걸 따지다 보니까 가장 큰 에너지는 증발에 의한 자멸입니다. 그래서 잠재기화열이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얼음이 물로 변하는,데 그 융해하는 기, 이제 잠열이 80칼로리다. 1g의 물을 그러니까 1g의 얼음이 물이 되는데 80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화하는 데는 540칼로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 배우신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달라요. 540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수점 따지면 539가 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상태 변화가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이거 배워서 아실 텐데,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우리가 증발, 기체에서 액체가 되면 응축,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 융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응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면 승화 혹은 증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체에서 기체가 되면 승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증착,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들 증착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냥 기체에서 고체, 고체에서 기체 되는 걸 승화라고 그냥 다 묶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큰 기화열을 한번 알아볼게요. 온도의 변화에 따른 잠재 기화열을 살펴보면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뭐 이제 수문학 책마다 조금 달라요. 공식이 조금 다른데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의 온도대에서 다 가능한 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40도 정도까지만 맞는 식이다라고 해서 표시한 교재들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2.501 곱하기 10의 6승 마이너스 2370T. T는 여기서 섭씨 온도입니다. 온도를 집어넣으면 네, 에너지가 얼마 필요한지 줄 퍼 킬로그램입니다. 1kg을 상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온도에서부터. 그래서 보통 이제 뭐 10의 3승씩 버리면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2.501 곱하기 10의 3승 마이너스 2.370T 하면 단위가 줄 퍼 킬로그램이 아니라 줄 퍼 그램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칼로리 보통 이제 4.184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1줄이 4분의 1칼로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1g의 물이 20도씨에서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여기다 20만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20 넣어서 계산하면 약 2453.6줄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네. 여기다 0.001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식에다가 1g이니까. 네. 그러면 이걸 칼로리로 바꾸면 약 한 586칼로리 정도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586칼로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20도씨의 물이 상변화를 일으켜서 기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1도씨 온도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거기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도씨의 그러니까 물을 1도씨에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은 1칼로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는 중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네, 비열 검색해 보세요. 비열. 물이 끓는데 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네, 1칼로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거기는 586칼로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1g의 물을 20도에서 21도로 만드는데 그 정도가 든다? 아닙니다. 그 정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원본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원서에도요. 그래서 해석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네, 정말 그 의미가 맞는지 아닐 거 아니 이분이 잘못 쓰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역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유역에서의 에너지 유출입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유역 내에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빛, 열, 운동, 위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에너지죠. 자, 빛 에너지는 태양, 구름에서 반사된 단파나 대기나 지표에서 방출되는 장파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요. 열 에너지는 부근 유역의 대기로부터 온 대류열 또는 깊은 토층에서 나오는 전도열, 강우에 의한 열 에너지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 위치 에너지로는 강수나 해수면 이상의 지역에서 이동하는 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입니다. 물이 폭포, 쉽게 생각하면 폭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자연스럽게 바뀌죠. 그다음에 물이 이동을 하죠. 유속이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유역의 에너지 수지를 살펴보면요. 지구 표면에서는 단위 시간당 우리가 이제 와트 퍼 평방미터를 써요. 그래서 단위 시간당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 H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에너지의 연속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요. 네, Rn 순수 복사 에너지 빼기 대기에서 교환되는 열 빼기 지구 자체에 의한 열의 전도 빼기 이게 지구 자체 복사 에너지죠. 그다음에 이제 LET는 우리가 증발
기화열입니다. 그래서 증발하고 관련된 양, 전체 총량이 수증기 양까지 포함되는 거고요. 네, 마이너스 P입니다. P는 광합성과 호흡작용 때 복잡한 화학적 열에너지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합성, 낮에는 광합성을 하고요. 밤에는 호흡작용을 하죠. 이때 만들어지는 이제 에너지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태양에서 온 복사 에너지에서 이것들을 다 빼면 결국은 0이다. 이게 바로 수지가 맞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그림으로 이제 표시를 해본 건데요. 앞장에 설명한 이제 에너지 인자들이 여름철 주야간에 지표면에서 에너지 이동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낸 겁니다. 여름이 낮 같은 경우 어때요? 네, RS입니다. 단파가 들어오죠. 순광량은 우리가 RN은 단파와 장파의 합입니다. 그래서 RS 들어오고요. RI 들어옵니다. 그죠? 근데 나가는 건 뭐뭐 있습니까? 아까 했죠. 마이너스 H 나가고요. 단파도, 지구 복사 에너지 단파 나가고요. 장파도 조금 나가네요. 그죠? 단파가 많이 나가요. 지구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니, 장파가 많이 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태양 에너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단파가 많고요. 장파가 적습니다. 근데 지구에서 나가는 복사 에너지는 장파가 많고 단파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화열 에너지가 나갈 테고요. 지표면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고. 밤에는 어때요? 여름밤. 밤에는 이제 햇볕이 거의 없는데 어쨌든 태양빛은 오는 거죠. 장파가 들어오고요. 장파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H값이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H값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화열 에너지도 나갑니다. 이게 거꾸로 이제 플러스 L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였고 플러스였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 일부가 만약에 식생으로 덮여 있다. 대부분 다 식생으로 덮여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숲에서 앞장의 연속 방정식이 적용되는 기준면을 정확히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준면을 할 것이냐, 여기서 기준면을 할 것이냐, 여기서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목의 수문학적 역할을 설명하는 게 상당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수관의 꼭대기, 이 수관이죠. 수관의 꼭대기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 중에 이것도 재밌는 게 있어요. 나무, 수관이죠. 나무, 수관을 통해서 공급되는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관 꼭대기, 이제 이게 지하로부터 전달된 G값입니다. G값이, 플러스 G값이, 네. 그냥 과거엔 이렇게 지표면 바깥에 대기 중으로 나갔는데요. 이게 이제 수목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기화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솔직히 지구 전체를 상대로 뭐 계산한다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이 식물에 의한 이런 값들은 거의 이제 빼버리는 경우들이 많다. P값은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물 에너지의 균형을 해결을 위해서 두 식이었죠. 아까 맨 앞에서 배웠어요. 그죠? 강수량은 유출량 더하기 지하 저수량의 변익하고 증발산량입니다. 합을 같다라는 식하고요. 금방 연속 방정식 만든 거죠.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총합은 나머지를 다 뺀 거랑 똑같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유역에서 수년간 지속되면 이 델타 S가 거의 비슷한 거죠. 가득 차 있으니까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발산량은 강수 마이너스 유출량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광합성 호흡작용에 의한 열 에너지도 무시를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P값을 버리면 네, 요 식에서 ET에 의해서 재정리를 합니다. 증발산에 의해서 재정리를 하면 L분의 잠재열분이 그죠? Rn-H-G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결이 되면 두 식을 ET에 대해서 ET가 같으니까 정리를 해버리면 되죠. 그래서 네, 왜 좌측은 네, 강수 마이너스 유출 이게 ET였으니까 요거랑 L분의 Rn-H-G는 같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요 식을 이용을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게 있고 구할 수 있는 게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나머지 값들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L을
20도씨에서 물 1g의 기화열인 586칼로리. 앞에 있는 그 기화열 구하는 식 있었죠. 그 식에 넣어서 계산을 해서 L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 L 해결됐어요. 나머지 이 식을 갖고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물 1g이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물 1g 뭡니까? 아까 이제 1톤 4도씨 1기압화 4도씨 때 1톤이 1세제곱미터다. 그러니까 이제 1g이 보통 1세제곱센티미터 정도 유역에서 증발된 물의 양을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PGQ 값이 알게 되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의 식은 물의 복잡한 동태와 물에 미치는 토지 이용 외에 경관을 예측하고 연구하거나 설명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식의 왼쪽 항 인자는 물수지 관점에서 되는 거죠. 오른쪽 항은 어때요? 에너지 수지 관점에서 물수요를 계산하는 형태로 접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고요. 네, 원서에는 있는 문제입니다. 세 문제가 있어요. 이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제 문제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네, 자, 과제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샘플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 3주차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세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유역에 1년 동안에 48인치예요. 48인치 강수량이 관측이 되었고요. 하천 유출은 26인치, 증발산량은 30인치로 각각 관측되었다. 지하수 변동량을 계산하고 결과를 센티미터 단위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할 거는 단위 변환을 굉장히 주의하셔서 신중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질문, 문제는 인치로 나왔는데 답은 센티미터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인치를 센티미터로 환산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1인치가 몇 센치인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모든 데이터를 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꿔서 계산을 할 것인지 인치로 계산한 다음에 마지막에 센티미터로 변환할 것인지 까먹지 마시고 꼭 결과는 센티미터로. 그러면 이건 어디서 해야 돼? 아까 맨 앞에 나왔던 뭐 앞장에서 바로 그 식 두 개 보여드렸던 것 중에 앞에 식 가지고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델타 S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죠? 델타 S를 구하라는 거니까 한 번씩들 풀어보세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10헥타의 면적의 토양에 10cm 깊이의 물을 관계하였습니다. 물을 공급했죠. 자, 그래서 깊이가 10cm입니다. 관계 펌프가 분당 1000갤런으로 작동했다면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물을 10cm 깊이로 만들었을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단위를 헥타, 센티미터, 갤런을 쓴 게 아니고요. 자, 여기 헥타는 면적 단위고요. 그죠? 센티미터는 1차원입니다. 그죠? 높이, 깊이의 단위고요. 길이의 단위고요. 갤런은 부피의 단위입니다. 네. 자, 원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수문학에서는 굉장히 많은 단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위 간의 환산, 변환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1갤런이 몇 세제곱미터인지를 바꾸든가, 그러니까 뭐 다 미터로 바꿔도 돼요. 아니면 다 인치 단위로 바꾸셔도 되고요. 1헥타, 10,000제곱미터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이 단위를 다 센티미터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되고, 다 미터로 바꿔서 이제 그 미터 단위로 바꿔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단위 변환을 꼭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도시 유역의 연평균 강수량과 증발량이 각각 125cm와 80cm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하루 평균 4,000세제곱미터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도시의 면적은 얼마일까요? 그죠? 네, 연평균 강수량과 증발량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도시 면적만 알아도 되는데, 자, 그럼 강수 총량하고 증발 총량이 알아야 되는 거죠. 하루 평균 4,000리터를 이용을 했다. 4,000세제곱미터를 이용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연 강수량을, 연 총량을 구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계산이 됩니다. 그럼 한번 도전을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된 결과들을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풀어본 값을 다음 주에 제가 수업 시간에 시작할 때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맞는지 확인하실 거고요. 이제 그 다음 번부터는 제가 이제 아마 중간중간에 가끔 과제 형태로 제출을 할 겁니다. 문제들을. 그러면 그때는 풀어서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편에 걸쳐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